최근에 제가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원청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청받는 이제 벤더 업체인가 봐요. 근데 그 원청에서 우리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내면, 거기서 단가 인하하는 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손님께서 이익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실제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그래서 급여를 왕창 올려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한 80% 정도를 자기 연봉으로 책정해가지고 이익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대요. 네, 세무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세무서의 명목이 뭐냐면 임원보수 과다 지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님 느낌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님이 회사 이익의 80%를 연봉으로 가져가는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텍스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 회사가 많이 벌어가지고 결의해서 어쩌죠 이익상의 신고 다 잘하고 연말정산 신고 다 제대로 다 했다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은 어떠세요? 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네. 상관에는 좀 네. 불가능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고유 권한이죠. 우리가 번 거에서 뭐 그중에 일정 비율 소득세 많이 내고 가져가는 게. 자,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항상 텍스의 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상법에서 설립된 그 법률적 의미의 임원보수 개념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임원보수파들 이제 보시면 임원보수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습득하고 가실 겁니다. 80% 과해요. 네, 80% 과합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어떻게 이걸 부인하냐면요. 동종 업종의 상위 몇 개 업체 평균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니네 업종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단기 순이익의 30% 정도를 연봉으로 가져가라는 논리를 80% 가져가니 50%가 과다급여야 라고 부인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정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받아서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주장을 항상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다하게 가져가는 기업은 그 연봉의 이익의 80% 정도면 이제 몇십억을 연봉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소득세 최고세율 얼마죠? 과표? 10억 초과죠. 10억 초과 45%. 그 소득세 내고 그 건보료 내고 연봉 많이 받고 싶어 하겠어요, 대표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일 때 생기는 문제예요. 과다급여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과소급여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커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수 관련돼서는. 자, 당해연도에,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 당해연도의 영업 성과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보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임무보수의 개념과 법률적인 근거. 이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인 의미의 임무보수.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제도 정비 중에 보수 첫 번째. 시점이 조금 다르죠. 매년 받는 소득, 임원퇴직, 그럼 퇴직 시점에 받는 소득. 유족보상은 돌아가실 때 유족이 받는 거죠. 자, 회사 이익은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임원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직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은행, 뭐, 정부, 지자체도 주민세를 걷어가니까. 그런 이제 회사가 당장 정리하고 뭐 청산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일정 금액씩 유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자, 임원보수는 뭐냐? 회사 이익의 일정한 성과 보상으로 받는 돈, 이게 임원보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왜 이걸 압수로 받아야 할까라는 걸 보시면 회사 이익의 대표님 성과 보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받을 거냐. 이 의사결정이거든요. 크게 이제 쪼개보면 정부, 임원보수, 주주,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유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죠. 이걸 먼저 떼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대표님, 그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세금 내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이 세 개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한번 잠깐 한 1분간만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배분할 건지. 되게 이 몫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우리 비상자산 기업들. 결정에 참조가 될 만한 거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물론 상장 기업을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배당 성향 얼마 이상 배당하면 분리과세 해준대요.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성향 4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에서 보는 주주한테 배분하는 이상적인 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세금까지 이제 안 내게끔 해주는.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40% 이상 배당하면 소액주주도 그만큼 금액이 적긴 하지만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당을 장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몇 프로인지. 몇 프로 할까요? 그 세 개? 이건 뭐 40%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답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답은 없어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초기여가지고 앞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유보비를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몫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하고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저는 최저점은 알아요. 네. 주주 배당이나 이거나. 아니요. 제일 먼저 뺏어가는 저 있죠, 제. 아, 정부. 네. 정부가 우리 회사 이익 나는데 뭐 직접적인 기여한 게 뭐 있나요? 네. 간접적인 기여, 물론 이제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수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하죠. 근데 그 정부가 21%를 가져갑니다. 대표님이 경영하셔가지고 요 이익을 냈는데 정부가 21%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대표님이 20%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가능하면 333으로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33%씩. 그래서 임원 보수를 매년 지급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연도 이익의 일정 비율 30%에서 35%, 30%에서 40%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부당급여로 과세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 지표를 많이 씁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그러면 임원보수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 공식 내지는 이 룰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되게 편리하죠. 우리 실무진도 되게 편하실걸요. 결산 끝나면 작년도 영업이익의 30% 대표님 올해 연봉이어서 쓰고 쪼개서 12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주한테 이제 얼마 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급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죠. 돌아가셔가지고요. 대표님 연봉, 영업이익 대비 몇 프로 비율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 나온다. 잘못된 거예요. 네.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진짜 너무 낮은 보상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저걸 일반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돈을? 연봉을 1억이 있고 2억이 있으면 2억 받고 싶지, 누가 1억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이 좀 다르긴 하죠. 그 회사에 있는 근거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연봉을 합리적으로 안 받고 낮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세금이죠. 무슨 세금? 소득세.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1억 받을 때 소득세, 2억 받을 때 소득세 똑같다고 그러면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당연히 2억이죠. 네, 근데 현실적인 벽이죠. 자, 이 소득세 때문에. 8단계 누진세율. 소득세, 조민세, 건보료 합치면, 네. 이게 대한민국 누진세율 대표님 보세요. 연봉이 1억 5천 정도만 초과되는 소득 규모가 돼도요, 49%예요. 내년에 건보료 7.19%, 0.1%포인트 확정됐죠? 네. 건보료 계속 오를 겁니다. 10%까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다음 구간으로 가는 거는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보세요. 3%, 2%, 2%, 3%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거의 반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연봉을 요 정도를 받아야 되는 분이 요 정도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세금 때문에. 그죠? 근데 왜 이거를 세금으로 소득세를 내더라도 합리적인 보수를 받아야 되는지를 보시면 대한민국에 죽을 때 딱 내는 한 번 내는 세금이 있죠. 상속세. 네. 세율 보세요. 최고세율 몇 프로죠? 50%. 상속세 때문에 보수를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일정 정도의 재산이 되시면 반 이상 국가에 내놔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나 죽을 때나 반 내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이 이렇게 받고 있으면 요 폰만큼이 다 잉여금으로 쌓이죠. 그게 어디서 터져요? 상속에서 터지죠. 50%.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상속세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대표님 대한민국이 상속세라는 세금이 폐지가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개념 뭐 필요하겠어요? 네. 대표님 연봉 결정하는 기준이 그럼 뭐가 될까요? 상속세가 폐지되면 당신께서 필요한 생활비 이게 보수 결정 기준이 되겠죠. 네. 이번 보수는 일단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일정한 비율로 보상받아야 되는 개념이고 이 비율은 회사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 30%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나. 80%는 좀 강한 거죠. 실제 대부분 판례에 보면은요,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지급한 금액이 당기순이익 한 8억 얼마인가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대법원 판사가 하는 판시상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대표님이 받은 상여금에 여러 가지 노고가 있습니다. 상여금의 액수가 당기순이익의 42%에 이르는 거액인점을 들어서 부당한 보수라고 부인된 판시사항도 있어요. 대법원의 판사들은 이게 40%를 상여금으로 받아가 8억씩이나 짜증나는 거죠. 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40%도 과한 보상이 돼요. 40%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임원보전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근거 다시 보면 퀴즈 뒷장 넘기지 마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작년에 강의 들은 분은 아시겠다. 자, 기본급을 4억 받았고요. 상여금을 1억 받았고요. 마침이란다.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가족 중에 이제 큰 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원퇴직금을 중간에서 했어요. 그게 15억이에요. 임원 보수를 받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맨 밑에 15억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중간에서 형태로 지급한 퇴직금. 보수, 임원 보수 얼마 받았어요? 이거,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5억이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이 질문 들으면 다 5억이라고 답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텍스의 눈으로 보거든요. 세법의 관점에서. 이게 근로소득이잖아요. 연말산 대상이고. 이거는 퇴직금, 불가치하는 퇴직금이잖아요. 보수. 우리 영어에 익숙한 건 보수는 이거 두 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세법상 임원보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상법상 임원보수가 얼마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바로 뒤에 보시면 상법상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은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고용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대가가 모두 포함이 되고 퇴직금 내지는 퇴직 위로금까지도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임원보수의 범위를 따져보면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다 위임보수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질문이 임원보수는 얼마요? 20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 법률적인 개념이 중소기업에서 내부 그 인원을 가지고 이런 법률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뭐 정관이든 규정이든 설계할 때 이걸 녹여낼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했는데 회사의 정관을 봤더니 1인당 임원 보수를 10억으로 한다라고 정관에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만 줬으면 문제 없죠. 웬만한 비상장 기업에서 연봉을 10억 넘게 가져가는 일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급받은 거예요. 세무서도 나왔어요. 지방청 조사예요. 서울청 조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상법을 전공한 친구예요. 그래서 정관 보여달래요. 정관 봤더니 임원 보수 1인당 10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회사는 지금 얼마 준 거예요? 20억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는 별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법상 임원보수는 정관에 규정하는 상법상 임원보수는 20억을 지급받을 거예요. 근데 정관에 10억만 돼 있잖아요. 그럼 10억은 한도 초과예요. 초과 지급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네. 이런 과세 건수가 현장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제가 상공에서 마포 상공에서도 대표님 그런 분 봤고요. 그때 이거 설명할 때 맨 앞에 앉은 대표님, 우리가 조사 첫날 그것 때문에 8억 두드러 맞았다고 하는 분도 봤고요. 부산에서도 뵙고.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게 우리가 심판례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불복 안 하고 그냥 내니까 심판례에 나올 수가 없죠.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일 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임원보수 계산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회사 규모가 아직 적어서 대표님 연봉이 뭐 이익이 뭐 2억, 3억밖에 안 되는데 연봉을 어떻게 뭐 5억, 6억을 받고 하겠어요. 많아야 1억이죠. 그죠? 그것도 비율을 나눠보면 과다급여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최저 생계비 이거는 뭐 터치 안 하고요. 조사 받더라도 대표님 연봉 1억 정도 터치도 안 해요. 몇 억씩 지급받을 때 이제 뭐 적정급여 이런 얘기가 개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있고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회사 규모가 좀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이제 이럴 때 이런 자치법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대표님이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많아지면 이제 원리 원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줄기인 거죠. 우리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업비 교통비 규정 같은 거 그런 거 원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통신비 규정 같은 거. 그래서 그거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임원보수도. 이제 다만 임원이 가져가는 소득 유형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임원보수는 20억이 되고요. 우리 세법은 이제 우측이 세법이죠. 종합과세 하는 근로소득은 5억이 되고 퇴직금으로 이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이 15억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랑 임원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그래서 성격 보시면 이제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고요. 임원은 위임받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 성과 보수에 대한 보상 개념을 이렇게 안 받고 계시죠. 그게 문제인 거라고 사례가 많이 있는 거고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리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일 때 경리팀장의 연봉이 4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배 난 거예요. 경리팀장 연봉을 8천으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경리팀장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두 배 났다고 연봉을 두 배 올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임원은 10억일 때 1억이었다 그러면 대표님이 경영하셔가지고 20억 이익을 냈다. 그럼 두 배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 인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자는 거죠. 현장에서. 근데 적정 비율을 측면에서 보면 보세요. 회사 이익이 10억인데 1억 받고 계시죠. 10% 정도 보상 받고 있는 거죠. 낮은 보상인 것.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성과에 비례한 저런 인과관계가 관리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상법 조항 내용 한번 볼게요. 상법에서는요, 우리 세법처럼 뭐 보수, 퇴직금, 상여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이인관계에 따른 모든 거기 때문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이사의 보수, 보수라는 표현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보수는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는 데는 주청계를 정한다라고 딱 한 줄이 있습니다. 그 상법을 뜯어보면 임원보수를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 주청계를 정할 수도 있구나. 그죠? 근데 이제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청계를 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우리 회사가 임원 보수를 정관에 정할까? 아니면 주청계로 정할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정관에 정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상장 기업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총 소집 통지문을 받아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간 안건이 있죠. 이해금 처분이 있을 거고, 그죠?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뭐 있어요?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도를 결의합니다. 매년. 상장은 매년 해요, 매년. 올해 임원들 연봉 뭐 10억, 15억 이렇게 매년 결의해요. 우리 비상장 기업은 그것보다는 정관에다가 총 한도 1인당 뭐 10억으로 한다라고 딱 모습을 박아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님. 회사의 정관을 봤더니요, 회사의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에 임원의 보수는 주총의 계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에 한 줄 그렇게. 그러니까 다듬어져 있지 않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정관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것 중에 연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회사도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 있었고요. 네, 크다고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이 약간 모든 이런 교육이라는 게 다 세법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법 교육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을 우리 실무에서 캐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공구 1위 업체예요. 매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관에, 회사의 헌법 같은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청계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임원의 보수된 주청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법상 법률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근데 대표님 연봉은 막 3억씩 매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청구권 없는, 법률적인 청구권 없는 보수를 3억씩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회사는 지급 의무 없는 보수를 3억씩 매년 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생각해보세요. 정관에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총 결의를 정했어야죠. 안 정했단 말이에요. 청구권 없는 거를. 납득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수에 대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정관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정관에 대해서
임원보수는 주청계를 정한다 하지 마시고 임원보수는 주청계를 정한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의하고 1인당 한도는 뭐 10억으로 한다라고 정관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거. 아까 요 개념 있죠. 요 개념 하려고 그러면 정관을 정하실 때 임원 보수에 대한 게 1항에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갈 때, 자, 1항의 보수는 퇴직금과 별개 소득을 얘기한다라고 반드시 그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도가 따로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항에다가 퇴직금, 임원 퇴직금, 조청계를 정한 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시키죠. 다. 그죠? 네, 그 정관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상법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임원 보수 관련된 내용이고요. 청구 관련된 거 결의가 있어야 된다. 상법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잖아요. 이런 규정이나 정관에 이런 한 줄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막 몇 억이 막 세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법 내용 볼게요. 세법에서는요, 법인이 임원에 지급한 요거 있죠? 두 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이렇게 되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었죠? 퀴즈 낼게요. 회사가 창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 납품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익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직원들도 고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막 그 연봉만큼 막 연말에 상여금을 주고 임원들한테도 총 상여금을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임원들 몇 명 있는 거 상여금 한 10억 정도 지급을 하고 다 어쩌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이 이제 이모들께 10억이 이제 지급을 보고 상여금 지급 규정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가 조사님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사회 의사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상여금 뭐 대표에서 5억 뭐 전무 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줬다고 해서 의사로 딱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설마 그 이사회 의사라고 또 등기부등본에 임원이 2명만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어야 되겠죠. 창피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조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의사록 말고 규정 가져오시라고, 규정. 정말. 네, 정관 내지는 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세요? 10억 송금 불산입 처분합니다. 그 조사관이 10억을 송금 불산입한 처분의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사회 의사록만 있고. 조사관의 과세처분 이해되나요? 자, 보세요. 네. 세법에서는요, 임원에 주는 상여금은요, 사전에 이런 주청이든 사원청이든 이사회든 급여 지급 기준, 사원청에는 이제 그 유한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급여 지급 기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에요. 세법에서는 급여 지급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사전에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한 금액을 초과 지급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송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라. 그리고 그 정한 그 기준은 한도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초과 지급하면 비용 인정 부인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회사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한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한도가 0원인 상태인 거예요. 지급액 전체가 송금세 대상입니다. 네. 임원 상여금 규정 A4용지 2장밖에 안 돼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몇 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회사 실정에 맞게끔
언제 결정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런 내용들을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타까운 경우인데 우리 실무를 보면 그런 규정 정비 작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회사 현황을 다 조사하고 조문별로 다 진단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게 규정이에요 말을 하는 형식으로 막 이루어진 게 많아서 규정은 있으되 회사가 자치법규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실무 집행은 다 따로 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회사에 맞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집행할 때가 되면 세무 대리인한테 전화할 일도 아니에요. 한 말에 임원 상여금 집행한다고 세무사한테 세무사님 우리 상여금 얼마 처리하면 좋을까요? 왜 그걸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요? 회사 이익에 대한 분배고는 회사 내부에 있는 건데 뭘 봐야 돼요? 회사가 정한 규정을 먼저 꺼내봐야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게 규정이랑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을 개정해야죠. 반드시 제대로 설계된 회사는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거 뭐 관에 적 내가지고요, 1차 개정, 2차 개정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규정은 뭐 따로 놀고요. 그냥 사장님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막 이래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게 회사가 지키기 위한 자치 법규라는 거예요. 지킬 거를 규정에 담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정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게 회사 실정이 안 맞네? 바꿔야죠, 그러면. 개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걸 받아야 되나? 뭐요? 공증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효력 요건은 공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우리가 주정 결의만 했으면 그거 차곡차곡 관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문서번호 부여해가지고 제대로 한 거면요. 문서번호 부여하셔가지고 앞에 이제 실제할 때 규정 표지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크 사인 돼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파일링 돼 있으면 그 진실한 거로 믿지 그걸 뭐 한꺼번에 가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네. 소급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죠. 요새 그 종이 질 이런 거 검사해서 몇 년도 종인지 파악하니까 포렌식. 네. 그 감별 조직 국세청 내부에 뒀잖아요, 지금. 예전에 국가서에 의뢰했는데 불편하니까 내부에 그 팁을 세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 거 껴놓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홍대 앞에 가면 그 오래된 종이 파는 데 있어요. 거기서. 저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저는 22년부터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혹시 그러니까 한 5, 6년 지나면 종이질 완전히 눈알을 봤을 때 다르거든요. 그런 거 껴놓을 일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A4용지 한 장당 제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그 2장 없으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누리끼리 해야죠. 5년 전 거라고 가져왔는데 하얀 종이면, 이거 급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심하겠죠. 물에 담으면 좀 약간 섞이면 안 돼요? 물에 담그면 안 되죠. 물에 담그면 안 되죠. 옥상에 좀 말리고 막 이렇게 형광등이 밑에다가 오랫동안 놔두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그거 효과에서 지금 2020년 모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종이 이렇게 바람 다 넣어요. 이렇게. 네. 자연 이렇게. 산화. 네, 그걸 위해서. 산화시켜요. 네. 기억하고 계셨다가 진짜 저한테 전화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오래된 종이.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실 때 의미 있는 내용이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월급에 대한 세법의 취급이고요. 밑에는 상여등, 그러니까 부정기적인 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대표님이 연봉을 정하면 12로 쪼개서 매월 균분으로 지급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법의 취급이고, 이거는 이제 연말이나 이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틀린 점 확인되시겠죠? 월급은 보시면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 웬만한 비용 인정해줄게. 이런 뉘앙스고요. 밑에 부정기적인 상여금은요. 근로자 거는 웬만하면 다 원칙적으로 송금인데 임원 거는 야 니네 거는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은 사용인 근로자 다 웬만한 비용 인정해준다고 그러는 거니까 상여금 덩어리 부정기적으로 받는 연말에 받는 뭐 특별소가 뭐 인센티브 뭐 이런 어떤 부정기적인 항목의 급여는 근로자 거는 다 비용 인정인데 임원 거는 따져보겠다는 거니까 세법의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월급이 세법 리스크가 커요? 상여금이 리스크가 커요? 상여금이 리스크가 큰 거죠. 그죠? 설계하실 때 요 개념을 조금 응용하실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기본급이거든요. 우리가 규정 설계할 때는 기본급 항목이 들어가는데 기본급이 넉넉히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뭐 연말에 상여금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아예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설계하실 때. 그동안 이 기본급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뭐 상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상여금이 있어야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를 좀 덜 내려고 상여금 처리하고 이런 니즈. 근데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성과 보수 개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극단적인 기준 또 한번 내볼까요? 이제 규정이라는 거 공부하셨으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상훈, 지금 급하게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10억 정도가 지금 급히 필요한데, 회사 돈을 그냥 가지고 빼자니 좀 그렇고, 상여금으로 처리할까, 배당으로 처리할까,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일단, 상여로 처리하는 게 세금이 덜 낼까요? 배당으로 처리하는 게 세금이 덜 낼까요? 네? 아니요, 상여금이 세금 좀 덜 내요. 법인세 소득되는 거 합쳐서 분석하면. 왜냐면 이제 상여금은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은 좀 덜 내요. 네. 근데 이제 그 답이 이제 물어보는 사람 답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처분 소득은 배당이 더 많아요. 왜냐면 배당세 꼭 이중과세를 주주단계에서 해주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으로 10억을 처리하면 안 되냐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에요? 규정 봐야죠, 규정.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죠. 회사 규정에 9월 달에 상여금 주게 돼 있는지 봐야죠, 지급 시기가. 근데 규정을 봤더니 연말에만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안 돼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이 받는 이 보수는요,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 10억인 거지, 적절한 상여금이 1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필요한 금액을 부른 거지. 그죠? 근데 회사 올해 이익이 5억밖에 안 났어요. 상여금 10억 지급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당연히 영업 성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인 내야 돼요. 그 내에서도 이제 몇 프로가 합리적인 보수냐는 또 다른 판단 문제인 거고, 어쨌든 당연히 영업 성과 자체를 넘어갈 수는 없다. 배당은 돼요, 안 돼요? 배당은? 네? 배당은 돼요. 배당은 세무 리스크 제로예요. 이처분 이행은 법인 내에서 배당 거상 요청하게 될 테고, 그거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여금 안 되는 거고요. 배당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 9월인데 배당할 수 있어요? 배당 3월에 하는 거 아닌가요? 분기 배당. 네, 분기 배당은 안 되고 중간 배당. 네, 그 비상장기업은 1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 형식으로 해서 받으시고 내년에 뭐 이렇게 모아서 뭐 상환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관련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필이 없으면 다 소급상이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 이런 법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의 목록으로 법인의 이익을 좀 과다하게 분여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었으면 이런 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든가 사적 자치 원칙이 허용되는 그런 틀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과 세법을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법은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않는 추천계획을 정하게 돼 있고, 정관으로 정하는 게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세법에서는 시행령 43 2항에 임원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한도 내 송금 인정이 되는 거고, 지역규정이 없으면 다 송금 물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이제 근거에서 우리가 임원보수 지역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조항 때문에. 사전에 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규정을 만드는 것은 임원보수 지역규정 A4용지 2장밖에 안 됩니다. 조문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 의사결정할 때 조문 내용 이런 절차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적용 범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거 이제 급여 구성 여기서부터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이 항이 기본급 월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3항이 연봉 외 급여 상여나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월급으로 다 그냥 대표님 연봉을 설계하겠다 그러면 3항 없애버리면 돼요. 기본급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기본급 베이스로. 대표님 연봉 언제쯤 결정하세요? 시기가 1월 달에 하세요? 3월 달에 하세요? 4월 달에 하세요? 연봉 결정을 3월에 하시고 다른 회사 다 3월에 하세요? 1월에 하는 회사 없습니다. 1월에 하시고 의외로 많이 있어요. 1월 달에. 자 보세요. 왜 1월 달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1년 동안에. 네. 네. 왜냐면 직원들이랑 다 1월 달에 결정하잖아요. 그 대표도 같이 그때 편리하게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공부하셨잖아요. 임원보수는 어떤 보수라고요? 영업 성과에 대한 일정 보상을 받는 급여였잖아요. 자, 그럼 1월 초에 회사 작년도 영업 성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무사 사람들이 전화하면 사장님 지금 부가세 때문에 바빠요. 좀 못해요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보수는요 1월 달에 결정할 수 없는 보수예요. 언제 그럼 결정해야 돼요? 3월 달에. 그때 결산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원보수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 직원들 편리성만을 생각해가지고 직원들 할 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결정하지 뭐 작년 대비 뭐 이번에 뭐 1,000만 원 올려 뭐 2,000만 원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업 성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절대 1월 달에 못 해요. 세무사 짜증내요. 그냥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희도 규정 설계를 이제 해주다 보면 부정기재 하면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 빼고 싶죠. 근데 이제 굳이 연말에 인센티브 넣겠다는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는 게 이게 좀 병이라고 그냥 대충 알아서 상향 결정해서 이제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영업 성과의 일정 비율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의 몇 프로 뭐 상향을 연말에 준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다 결산해야 돼요. 대표님이 12월 달 상향 결정하려고 그러면 12월 가결산 해야 돼요. 그래서 전편 확인원, 추정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딱 해서 회사 보내주고요. 그거에 이제 30%에서 상향 결정하고 이런 구조로 서식 관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곤해요. 그 이제 그래 놓고 이제 기장료 올린다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짜증 내시. 돈을 적절하게 주시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장 사장님들이 뭐 당신이 주는 기장료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고 계셔서 사실 지금 또 다른 영역인데 그죠? 네. 그렇게 해주는 세무사 있으면 기장료 10만 원씩 더 주세요. 이분 아셨죠? 네, 이렇게 의사결정 하시고요. 자, 기본급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랑 어디서 결정하느냐? 연봉 결정 주체에 정하는 겁니다. 이사에서 정할지, 주층에서 정할지 그런 내용 담는 거고요. 자, 이 양이 이제 언제 결정하느냐? 3월에 결정하는 거로 해야 됩니다. 3월에.
그리고 이제 결정되면 지체 없이 연봉계약서 작성. 대표님 연봉계약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시고 3월에 결정했으면 이제 소급할 건지 아니면 3월부터 2년 2월까지 적용할 건지 그걸 규정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속 이런 것 때문에 소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무하실 때는 소급하는 형태로 하지 마세요. 실제 회사 잡을 때는 3월에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뭐 급의 일수에 따라서 이제 3월부터 2년 2월까지 또는 뭐 4월부터 2년 3월까지 적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저도 수차례 사례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기간 기속 한두 달 틀어진다고 해서 세무상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일단.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걸 이제 수차례 하다 보니까 항상 회사가 잘 나오면 계속 인상하는 결정만 하게 되잖아요. 어려워질 기미가 있으면 동결이 돼요. 어려워지면요, 감액 결정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툴로 우리가 가게 되면 3월에 대폭 낮은 연봉으로 결정했으면 전년도보다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1월달, 2월달 거는 전년도 정확 기준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3월에 소급한다고 그러면 3월달 급에서 오히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1월달 많이 지급해버렸으니까. 그럼 불합리한 점이 생겨요.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그래서 3월에 결정하고 3월부터 2년 2월까지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규정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이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사항이 없으면 3월에 결정했으면 그걸 결정된 금액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 을툴로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다시 결정될 때까지 똑같은 금액이 쭉 지급해야 됩니다. 대표님 근로소득 원점 지급을 딱 띄면 이 기본급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기본급. 네. 틀 안에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 회사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역시 또 3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뭐 9월이나 8월에 막 대외적인 환경 이런 게 어려워져가지고 뭐 매출액이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장 급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사항도 넣어야 돼요. 어떤 경영상의 사정,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증감 결정해야 될 경우에는 중간에도 이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때 중간 결의된 거 이제 관련된 이사회도 초청하시고 급여가 바뀔 때 연봉이 바뀌는 거니까 다시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실무 처리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증감할 때 이런 거 어려워져도 그렇고요. 또 갑자기 이익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결정하는 그런 니즈들이 현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유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담아 놓으시면 뭐 웬만한 실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이 범위 안 벗어나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기본 관리는 이런 사항이 빠졌네 하고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커지게 되면 임원을 새로 영입을 했는데 이 규정 부분 3월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9월에 새로운 임원을 영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여기다 담으면 되죠. 뭐 제2항의 기간이 아닌 때 뭐 신규로 임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뭐 이사에서 뭐 직전 연도 본인 받는 연봉을 기초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결의하고 연봉계약 쓰고 뭐 이런 걸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사가 지킬 자치법규를 여기에 담으셔야 되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빠진 거, 뭐 수정할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개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수 개정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오래되면 임원 보수 지급은 뭐 7차 개정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 나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쫙 관리된 그런 파일링 딱 조사관 보여주면 여기는 체계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구나. 신뢰가 쫙 올라가죠. 의심하지 않겠죠. 웬만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상여. 이거는 사례입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뭐 설날 할지, 뭐 추석 때 할지, 여름에 할지 이런 것도 내용 정하시고, 뭐 얼마 정도 범위까지 정할지. 기본급의 11분의 1이니까 월급이에요, 월급 이게. 월급의 3배 범위인데, 뭐 300%가 뭐 너무 많으면 200%로 정하시면 되고, 100%로 정하시면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현황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런 내용 잡으시면 되고, 이제 연말에 지급하는 거. 연말에
인센티브 이런 거는 대표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면 연말에 한 번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년 대비 초과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가결산 하셔야 됩니다. 가결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12월 말 재무제표에 미지급이 잡혀야 되죠. 그 지나가면 또 뭐 이익처분결의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초과 영업이익에 일정한 비율로 하실지 그냥 다이어트 영업이익에 뭐 일정 비율로 하실지 그런 사항을 이렇게 진단해 보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하시고 한번 정하면 계속 적용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은 이제 정비가 됐잖아요. 그럼 정비가 돼서 이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 보수와 배당 두 가지 소득이 있고, 배당은 아까 세무 리스크가 없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배당은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 아세요? 임원보수 이런 것들은요, 다 세법의 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당은요, 세법에 세자도 없습니다. 다 상법 관련된 조항입니다. 세법이 터치 불가능한 영역, 상법의 영역입니다. 상법이 상해법이죠. 모든 게 상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대로, 그러니까 상법대로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주청 결의하고요. 상법상 배당 가능, 이게 우리 미처 이익이익인 거니까. 그 안에서 현금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죠. 오히려 이제 저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회사가 걱정이죠. 잉여금은 몇십억 있는데 현금은 뭐 10억도 안 되고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저 잉여금을 넘어가서 배당할 그런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법 위할 일이 거의 없죠. 배당 관련돼서. 그래서 매년 성과 보상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소보상, 이게 이제 결국 상업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대표님 연봉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이 의사결정이 미래의 상속세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 거에 비해서 성과보상을 너무 낮게 받으면 남아있는 그 유보가 계속 이용으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비상주식 가치 평가할 때 이게 세후 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없어지면 이경험이 뭐 몇십억이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임원 보수와 뭐 배당을 하고 유보를 구분해 보면 60%는 급여 배당으로 빼가고 나머지 40%를 유보를 했다 그러면 이 유보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규모가 크게서는 이게 금액이 엄청나겠죠. 이익이 그래서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익이 많은 게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저희 기장업체 어떤 그 컨설팅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익은 8억 정도밖에 되는 회사예요. 아, 대표님 이경미 이거 이제 8억 있으니까 금방 10억 넘어 이거 관리하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그걸 좋다는 거예요. 이런 재무제표 어때요? 이점은 이익이익은 100억. 자, 차변, 현금 100억. 땡큐인가요? 네. 미점 이익은 100억, 현금 50억, 부동산 50억. 가로치고 R자. 어때요? 훌륭한 회사죠. 이익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면 이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배당도 해야 되고, 특례 적용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야 되고, 상속 리스크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저희가 이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익이 많다고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익은 100억인데요. 현금 30억, 가직입금 70억. 이런 회사가 문제인 거죠. 네. 이런 회사가 문제인 거예요. 네. 저도 생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 꿈이 뭐냐면 미처분 이익을 최대한 늘리고요. 그 미처분 이익만큼 현금으로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강의도 못하고 그럴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익금 있는 것 중에서 매년 한 2억씩 배당으로 그냥 연금으로 받아가려고. 사업활동을 하자면서 급여를 너무 많이 처리하면 또 업무한 경비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배당은 세무 리스크 제로라니까요. 네. 세무 리스크 1도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은 그런 기업, 이익금이 많아가지고 폐업도 못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꽤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걸 이익을 계속 줄여나가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배당은 세무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막 급여를 예전 진짜 그 원활하게 활동할 때처럼 뭐 연봉을 몇 억씩 받는다? 이거 무지됩니다. 네. 송금의 정의가 뭐예요? 그 받는 보수가 수익 활동과 관련된 거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수익 활동을 아예 안 해. 그냥 쌓아놓은 이익과 돈만 있는 건데, 그 무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익이 3억만큼 안 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대장으로 처리하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런 절차로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송금 여부 판단, 18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종업계 비교하는 것도 꽤 18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업이익의 변동성, 이게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 보수 질문 있으십니까? 보수 관련돼서. 이런 거 별거 없이 네. 꾸준하게 규칙적인 금액을 계속 받아가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결의는 매년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결하는 의사 결의한 거에 대한 의사력 정도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 규정... 배당은요? 아니요. 배당은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법 배당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상법에 있는 내용대로. 상법에 있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익 증여금이 너무 많이 남고 네. 그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매년 이익을 보수 얼마, 배당 얼마, 유보 얼마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유보 금액이 커지면 이익금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특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가압승계 특례라든가 가압상속 공제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분석에 빠졌지만 임원퇴직금 배수제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 퇴직금 것도 요 안에 숨어 있겠죠. 예.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번 걸 다 뺄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계속기업의 가정을 생각하면 회사도 성장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잉여는 늘어나는 게, 이익 나누어서 늘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주식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인식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압승계 내지는 가압상속 공제 지금 600억까지는 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곧 1000억까지 하게 될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네. 승계를 그래서 안 받으려고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그럴 때는 잘 팔아야죠. 네. 잘 팔려고 그러면 또 잉여금의 범위만큼 알짜 자산이 많이 있어야 제값을 받고 팔 테니까. 네. 엑시트 파는 전략으로 가야죠. M&A. 네. 그 10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